12장 스마이크의 문자 실험실 77번지, 78번지. 다행히도 나는 책 연금술사들이 숫자 신비하게서 쓰는 고대 숫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안 그랬다면 집들의 문패에 적힌 숫자들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은 사나이의 골목은 부흐하임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였다. 이곳은 집들이 너무 낡아 부서질 지경이었고 절반쯤은 이미 땅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붕들은 마치 무너진 연금술사의 오두막처럼 쓰러져가는 집 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벽에는 엉겅퀴들이 자라고 새들이 둥지를 튼 무성한 굵은 잡초들은 지붕 널빤지를 댄 곳까지 뻗어나가 있었다. 서로 마주보는 지붕들의 용마루는 거의 맞닿아 있고 황폐해진 집들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렇다. 그 잿빛 폐허들은 마치 불청객인 나를 감시하려고 내 주위로 점점 더 가까이 좁혀오는 것 같았다. 때는 정오여서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좁은 길은 거의 그늘져 있었다. 마치 그 집들이 모두 함께 모여 단 하나의 건물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도둑처럼 그 속으로 몰래 숨어들고 있는 것 같은 상상이 들었다.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고양이들이 울어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잡석 포장도로 곳곳에는 잡초들이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었고 이따금 빠르게 길 위로 달려가는 말라빠진 쥐들도 보였다. 도대체 여기엔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여기로 관광객들이 찾아와 돌아다니지 않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입구를 지나 어느 다른 차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쇠락하고 있는 어느 잊혀진 시대 속으로 들어간 것만 같았다. 127번지, 128번지. 나는 몸이 오싹거렸다. 그러자 레겐샤인의 책이 생각났다. 거기에 보면 그는 이 지역과 이곳의 음산한 역사에 대해 그리고 검은 사나이의 전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수백 년 전에 책 연금술사들이 살면서 이 도시의 운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책 연금술은 부흐하임에서 행해지던 연금술의 변종이었다. 책 연금술사들 가운데는 일부 학자들도 있었고 의사들, 협작꾼, 그리고 고서적상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조합을 결성해 책 인쇄술, 고서적업, 화학, 생물학, 물리학, 문학을 주문술, 예언술, 점성술, 그리고 다른 눈 속인 마술과 파괴적으로 결탁시켰다. 거기서 나온 결과는 도서관 하나를 온통 공포문학으로 채울 만한 것이었다. 204번지, 205번지. 이 낡은 집들 안에서 그들은 대체 어떤 정신나간 동기에서인지는 몰라도 인쇄용 검정 잉크를 피로 바꾸고 피는 인쇄용 검정 잉크로 변화시키는 개상망측한 시도를 감행했다. 책 연금술사들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 골목길에 모여들어 그들의 12,000가지 규칙들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들을 버리고 잔인한 실험들을 동물이나 다른 족속들에게 자행할 때면 틀림없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강경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 일들은 부흐하임 주민들이 자연재해와 역병으로 인해 지하 미로 속으로 쫓겨났던 시대에 일어났다. 문명이 막 굽히기 시작하던 때였다. 야만 시대에서 법치 시대로 넘어가던 혼란스러운 가독이었고 주술적인 의식과 진정한 문화가 엇갈리던 가독이었다. 검은 사나이의 골목의 샛길들 가운데 하나인 라이덴 골목에서 최초의 라이덴 병 속에 소인간이 생겨났다. 여기서는 날아다니는 고양이들과 심지어 살아있는 책들도 만들어서 사육했다고 한다. 상상을 통해 쓰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현실에서도 창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서 책 연금술사들은 그들의 끔찍한 실험을 자행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 만들어져 우글거렸다. 248번지, 249번지.
레겐샤인의 기록에 따르면 언젠가 책 연금술사들은 거인을 하나 창조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책 연금술사들은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종이로 만든 거대한 피조물 말이다. 그들은 인쇄용 검정 잉크를 여러 가지 약초와 섞고 의식을 행한 뒤 마침내 잘게 찢어 빻은 종이와 죽여서 잘게 빻은 동물들, 그리고 들스가르트의 공동묘지에서 채취한 토탄을 잘게 빻아 크기가 보통의 집의 3배나 되는 거인을 빚어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 거인을 인쇄용 검정 잉크에 적시려 더욱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변형시킨 다음 그 이름을 검은 사나이라고 불렀다. 그런 다음에 10명의 책 연금술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기들 몸에서 빼낸 희생의 피를 그 사나이가 마시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은 어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날, 거인의 머릿속에 철 막대기를 끼우고 2 발을 물이 가득 담긴 2개의 통 안에 넣어 밖에다 내다 놓았다. 강력한 번개가 내리쳐 그 철 막대기에 맞아 그 속으로 전류가 흐르면 검은 사나이가 생명을 얻고 깨어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거인은 번개의 전류로 방전이 되자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면서 물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책 연금술사들은 한우성을 지르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검은 사나이는 몸을 굽혀 거기 모인 군중들 가운데 몇 명을 낚아채 통째로 잡아먹고 말았다. 이어서 그자는 도시 안을 걸어다니면서 놀라 소리 지르는 주민들을 무작정 잡아서 입속으로 삼켜버렸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지붕을 마구 뜯어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면 무엇이든 집어 삼켜버렸다. 마침내 어느 용감한 책 연금술사가 홀로 나서서 횃불로 검은 사나이의 몸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거인은 비명을 지르고 날뛰면서 활활 타는 몸을 이끌고 도시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니며 몸에 닿는 집들과 거리들마다 불이 붙게 했다. 결국 거인의 몸은 다 타서 한 줌의 재로 뭉그러지고 말았다. 부하임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화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다. 300번지, 301번지. 어쩌면 실제로는 어느 침착하지 못한 고서점 상인의 기름 램프를 넘어뜨려 화재가 난 것인데 그 후 수백 년을 거치는 동안 허구적인 상상이 더해져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정도의 공포 이야기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311번지, 312번지. 그러나 만약 칠흑같이 어두운 이 폐허 지역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녀 본다면 그 허황된 옛 이야기가 나온 것도 상당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차무냐의 어디선가 검정 잉크가 피로 변하고 종이가 살아있는 존재로 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 이 미친 도시의 심장부였을 것이다. 322번지, 323번지. 이곳 부하임의 도심은 강기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 사기 연금술이 건축물로 변한 곳이었다. 332번지, 333번지.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마침내 내가 찾던 집 앞에 도착했다. 검은 사나이의 골목 333번지. 그곳은 바로 피스톨메페 스마이크의 고서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그 집은 내가 지금까지 부하임에서 본 집들 중 아마 가장 작은 집일 것이다. 2 채의 시꺼먼 폐허 같은 집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치 박쥐들이나 살고 있을 것 같은 외관상으로 볼 때 여기는 진지한 고서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녀의 오두막이나 정원 안의 작은 정자 같았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주목할 점은 수백 년이 지나온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분명 검은 사나이 골목 333번지인 그 집은 수백 년을 버텨온 것 같았다. 집의 벽을 받치고 있는 격자목재 골조는 똑바르게 대패질을 하지 않고 자연 형태 그대로였다. 그건 초기 부하임의 건축술에서 보이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였다. 목재 골조의 가지들은 구부러지고 비스듬히 기운 집들의 벽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미 새까만 화석처럼 변해 있었다. 골졸들 사이로 돌을 층층이 쌓아 올렸는데
아마도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 올린 것 같았다. 그건 오늘날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건축술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강암과 대리석, 자잘한 잘갈들과 굳은 용암, 철광석, 심지어 자수정과 석류석 같은 준보석, 항옥, 담백석, 수정, 그리고 장석 등 모든 게 아주 현명하게 선택되고 능숙하게 절단되고 정교하게 연마되고 섬세하게 서로 짜맞춰져 돌 하나하나가 다른 돌들을 튼튼히 받쳐주고 있었다. 만약 모르타르를 썼다면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초기의 건축 방식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승리를 구가하고 있었다. 나는 성급하게 미리 판단을 내렸던 게 부끄러워 좀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이 집은 실제로 하나의 예술작품, 그것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해서 지은 3차원의 모자이크였다. 나는 층층이 짜맞춰진 작은 돌들 사이에 더 작은 돌들이 끼워져 있고 그것들 사이에는 또 쌀알처럼 아주 미세한 돌들이 끼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깊은 존경심에서 내 우둔한 머리를 숙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시도 이런 식으로 지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요. 이 집은 다시 한번 눈길을 줄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보석입니다. 나직한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들었다. 소리 없이 열린 그 집의 문 앞에 머리는 상어 형태의 몸뚱어리는 구더기 같은 괴물이 하나 서 있었다. 나는 부하임에 있을 때 이미 이런 족속들 가운데 몇 명을 본 적이 있지만 여기 이 상어 구더기는 아주 특별한 인상을 풍겼다. 그의 구더기 같은 몸뚱이는 14개의 가느다란 팔과 목 없는 머리, 상어 이빨을 갖고 있어 아주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그 기괴한 인상은 그가 양복용 모자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스마이크가 제 이름입니다. 피스톨맵의 스마이크입니다. 당신은 부하임의 초기 건축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당황해서 대꾸하고는 명함을 뒤적거리며 찾았다. 클라우디오 하르펜 슈톡이라는 분한테서 당신의 주소를 받았는데요. 그 선량한 클라우디오요? 당신은 고조적 때문에 오신 거로군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필사본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문서 감정을 원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대단합니다. 그거야말로 기분 전환의 제격이죠. 그렇지 않아도 벌통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너무 지루해서요. 자, 들어오십시오. 스마이크는 집 안쪽으로 몸을 비켜섰다.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힐테구스트 폼 민테매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린트브름 요새에서 오셨군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린트브름 요새의 문학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실험실로 들어오십시오. 구더기 형상은 철버덕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짧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갔다.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는 수다스럽게 말을 계속했다. 저는 양봉가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삼아 하는 거죠. 꿀벌들이 꿀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더 이상 못하면 그것들을 구워 꿀 속에 재워둡니다.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대답하고는 혀로 입속을 쓱 훑었다. 거기에는 벌에 쏘여 염증이 생겼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었다. 봄에 단 한 병의 꿀을 얻기 위해 그 많은 힘을 소모하는 것은 사실 우습지요.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건 그냥 멋있어 보여서입니다. 스마이크는 목이 울리는 소리로 말했다. 통로는 어느 커튼 앞에서 끝났는데 그 커튼은 나무로 만든 알파벳 글자들을 가는 실에 깨어서 만든 것이었다. 스마이크가 육중한 몸뚱이로 커튼을 가르며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이날 나는 벌써 3번째로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먼지 가득하고 곰팡내 나던 슈렉스 고서점의 세계였고 2번째는
부하임의 무시무시한 역사 중심지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는 문자들의 세계 속으로 초대받아 들어와 있다. 전적으로 문자와 그것에 대한 탐구에 몰두하는 공간 속으로 말이다. 그 방은 육각형이었는데 위로는 천장이 뾰족하게 올라가 있으며 하나밖에 없는 거대한 창문은 붉은 벨벳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어두웠다. 다른 5개의 벽에는 빙 둘러 서가들이 세워져 있고 그 서가들 위에는 다양한 크기와 색들의 종이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시험관, 병들이 널려져 있고 온갖 종류의 통들 속에는 액체와 가루들이 들어있었다. 거위기 펜들이 작은 나무 스탠드 속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새 펜들은 조개 껍질로 만든 상자들 속에 분류되어 있었다. 갖가지 색의 잉크들도 보였다. 검은색, 푸른색, 붉은색, 녹색, 자주색, 노란색, 갈색, 심지어 금색과 은색도 있었다. 스탬프, 복납, 크기가 각각 다른 학대경들, 현미경들, 내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학기구들도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은 여기저기 서가들 위에서 불안하게 펄럭거리며 타고 있는 촛불들의 온기 속에 잠들고 있었다. 저는 이곳을 문자 실험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이크는 잠옷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단어들을 연구하고 있죠. 나를 당황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실험실의 크기였다. 이 집은 밖에서 그토록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실험실이 그 집 안에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독특한 장소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물건들을 세세하게 내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동안 부하임의 고대 건축술에 대한 내 외경심은 더욱 커져갔다. 어디에나 문자들이 널려 있었다. 창가에 걸린 벨벳 커튼은 차모니아의 문자들로 인쇄되었고 서가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자들로 쓰인 시력 검사표들이 걸려 있었으며 액자를 두른 증명서들, 글자들이 써있는 석판들, 벽에 침으로 꽂아놓은 아주 작은 메모지들이 있었다. 방 안은 원고들이 넘치게 쌓여있고 잉크병들, 학대경들이 놓여있는 묵직한 입식 책상은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나무로 팠거나 납으로 주조한 갖가지 크기의 문자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인쇄용 검정 잉크는 마치 값비싼 포도주처럼 연도와 합성 재료에 따라 각기 식별표를 붙인 병들 속에 들어 있었다. 천장에는 여러 형태의 매듭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상형 문자들을 새겨 넣은 작은 석고판들이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에는 이상한 종류의 기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다. 실내 바닥에는 인위적으로 여럿 알파벳 글자들을 새긴 회색 대리석 판들이 깔려 있었다. 드루이트 룸 문자, 슈렉스족의 프락투어 문자, 고대 나티프토프 문자, 고대 차모니아 문자 등등이 있었다. 바닥 한가운데는 들어올려 여는 커다란 문이 하나 있었다. 여기가 바로 미로로 들어가는 입구일까? 또 실내 한 구석에는 대형 서적들이 가득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들어와서 본 유일한 책들이었다. 고서점으로서는 정말이지 책이 많은 건 아니었다. 옆에 또 다른 도서실이 있는 걸까? 작은 부엌과 침실도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여기서 지냅니다. 스마이크는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도서실은 없는 걸까? 그렇다면 그의 책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제야 라이딩 병 속에 소인간들이 놓여있는 서가가 내 눈에 띄었다. 그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6개의 작은 생물로 병 속에서 몸을 병유리에 부딪히며 법석을 떨고 있었다. 라이덴 병 속의 소인간을 상대로 시은율의 특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스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에게 시와 산문을 낭독해 줍니다.
그들은 물론 한마디 말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어의 선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쁜 서정시를 들으면 마치 고통스러운 듯이 몸을 웅크리죠. 좋은 서정시를 들으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슬픈 내용을 들으면 그 울림을 알아채고 울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어느 기이하게 생긴 기계 앞에 가서 섰다. 목재로 만든 지구본과 비슷하게 생긴 원구인데 거기에는 차모니아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보아하니 페달을 밟으면 회전하게 되어 있는 기계였다. 소설을 쓰는 기계입니다. 스마이크는 웃었다. 실제로 예전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문학을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기계입니다. 책 연금술사들의 전형적인 정신박약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원구는 납으로 주조한 문자 음절들로 채워져 있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그것들이 밑으로 튀어나와 가지런히 배열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늘 피르르, 추푸프, 할룰루 따위의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만 만들어집니다. 차모니아어로 쓴 개그보다 더 형편없는 것들이죠. 저 앞에 있는 것은 책 연금술사들이 사용하던 영감을 불러오는 건전지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아이디어들을 보관해두는 냉장고입니다. 스마이크는 또 다른 기이한 장치를 가리켰다. 저런 것들을 기술적 발전으로 간주한 걸 보면 참 순진한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종교의식이나 희생제 따위의 관한 전설들은 다 헛소리죠. 문자와 인쇄용 잉크를 갖고 논 것은 어린애들이었으니깐요. 반면에 우리가 현대에 와서 하고 있는 문학 활동을 보면 스마이크는 말을 하면서 눈을 휙 굴렀다. 나는 동의하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매수당한 비평가들은 없었죠. 내가 대답했다. 바로 그겁니다. 스마이크가 외쳤다.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는 것 같군요. 나는 바닥에 나 있는 들어올리는 문을 가리켰다. 저것은... 내가 물어보았다. 예, 바로 그겁니다. 스마이크가 대답했다. 부하임의 미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개인만 사용하는 문으로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는 14개의 팔을 모두 흔들어댔다. 이곳이 바로 레겐샤인이 들어간 그 입구. 그래요, 맞습니다. 스마이크는 내가 주저하면서 던진 질문을 받았다. 이곳을 통해서 레겐샤인은 그림자 재앙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가 어느 날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실과 허구가 뒤섞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이크의 몸뚱이에 깊은 인상을 주는 변화가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유약하고 민감한 인상을 주었던 그의 구더기 같은 몸뚱이가 잠시 졸아들더니 이번에는 위로 계속 늘어났다. 스마이크의 눈빛은 엄격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으로 변했으며 그의 수많은 주먹들이 부풀어 올랐다. 레겐샤인의 신뢰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우레아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주위의 서가들 속에 놓인 실험관들이 드르르 떨어졌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이자 모험가였다고요. 그는 자기가 겪은 모험들을 거짓으로 꾸며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비싼 대가를 치른 거고요. 라이덴 병 속의 소인간들이 스마이크의 소리에 덜덜 떨더니 그중 하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대드는 바람에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는 그것을 알아채고 즉각 태도를 바꾸었다. 이윽고 그의 몸뚱이가 다시 줄어들더니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문자 전문가가 말했다.
저한테는 여전히 매우 민감한 주제라서요. 레겐샤이는 저의 친구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했다. 그림자 제왕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물었다. 스마이크는 잠시 동안 생각했다.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부하임에 살았다면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죠. 저는 고요한 밤에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라고 물었다면 더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레겐샤이는 그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그림자 제왕한테 살해당했다고 믿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저 아래에는 그의 실종에 책임 있는 위험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말만한 스핑크스들도 있죠. 흡혈 개조도 있고요. 복수심에 불탄 책 사냥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무자비한 괴물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림자의 재앙이 레겐샤인의 실종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추측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부링족의 이름이 원래 어디서 유래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합니까? 내가 물었다. 책 사냥꾼들이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죠. 부링족은 근처에 잡아먹을 생물이 없으면 아무리 값비싼 책이라도 서슴지 않고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스마이크는 웃었다. 책 사냥꾼들은 살아있는 생물이 사라지는 것보다 값비싼 책을 갉아먹히는 것이 더 끔찍하게 여기니깐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규정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책 사냥꾼들은 위험합니다. 제발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직업상의 이유로 가끔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만 그런 접촉을 가능하면 제한하려고 애씁니다. 책 사냥꾼들과 만나고 나면 그때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듭니다. 위험을 헤치고 살아났기 때문이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내가 말했다. 스마이크는 희죽 웃었다. 당신이 저한테 일거리를 주신다고요? 혹시 먼저 차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꿀벌빵?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급히 눈짓으로 거절했다. 당신의 친절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원고의 원조작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어디에... 나는 겉옷 속으로 팔을 넣어 원고를 뒤졌지만 금방 찾지는 못했다. 아까 슈렉스의 집에서 극적으로 꺼내본 후에 아마 그것을 아무렇게나 어디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은 모양이었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스마이크는 중얼거리고 내가 마침내 원고를 끄집어내자 그것을 잡아챘다. 그는 렌즈가 두꺼운 외안경을 오른쪽 눈에 끼더니 그 종이를 펼쳤다. 그가 소리를 냈다. 이 종이는 오폴츠의 종이공장에서 만든 거군요. 무게가 200g이고 그랄준트라는 곳에서 생산된 고질의 수작업 종이입니다. 지름새가 깔끔하지 못한데 아마 556년이나 557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산도가 높네요. 저도 압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나는 원고에 대한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긴장되었다. 만약 그가 문학에 대해 무언가를 이해한다면 표정의 동료를 보여야 할 것이다. 스마이크는 외안경 앞으로 그 편지를 가져갔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해면처럼 흐물흐물한 그의 몸뚱이에 보이지 않는 번개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우더니 떨었다. 작은 파도 같은 움직임이 그의 비갯덩어리 같은 몸뚱이를 뚫고 지나갔다. 그는 오직 상어 구더기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냈다. 공허한 휘파람 소리에 이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그러더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잠시 동안 침묵에 잠겼다. 갑자기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그 발작적인 웃음은 지속되면서 그의 몸뚱이를 마치 물이 가득 담긴 가죽 주머니처럼 이리저리 흐느적거리게 했다. 진정이 된 그는 가냘픈 소리를 내며 입을 벌른거렸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킥킥거리면서 동의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이윽고 감동받은 듯한 침묵으로 중단되었다. 나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다. 그는 그 원고가 나와 키비처한테도 불러일으켰던 그 느낌의 전 가정을 다시 보여주고 있었다. 이 뚱보는 문학에 대해 무언가 이해하고 있었고 또 유머도 갖추고 있었다. 마침내 문자 전문가는 마비된 듯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내 존재는 그의 안중에 없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유리처럼 변하더니 몇 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그는 깊은 체면 상태에서 깨어난 듯했다. 이런, 맙소사. 그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방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입니다. 천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초조해서 물었다. 그 작가를 아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무슨 힌트라도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스마이크는 이번에는 더 큰 학대경으로 다시 그 종이를 감정하면서 미소 지었다. 먼저 저는 음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필적 감정을 해봐야 하고요. 문체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군요. 그리고 은유의 밀도를 문자의 수로 환산해 봐야겠습니다. 현미경으로 글씨체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라이덴 병 속의 소인간들에게 소리 실험도 해봐야겠습니다. 종이 표면의 비늘 성분도 분석해야겠군요. 네, 그래요. 바로 전 프로그램을 다 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최소한 하룻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당신이 이 원고를 여기다 두고 가시면 제가 내일 정오쯤에는 뭔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작가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 특징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말입니다. 이 글을 썼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차문야의 어느 구역 출신일까? 몸무게는 어느 정도였을까? 외모의 특징은 어땠을까? 성품은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죠. 또 어떤 작가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어떤 잉크로 썼는지, 그 잉크는 어디서 생산된 건지 등등 말입니다. 만약 그가 이 원고를 쓰고 난 후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면 그의 이름을 조사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필사본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 하거든요. 얼마 동안 더 부하임에 머무실 거죠? 그거야 상황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스마이크는 희쭉 웃었다. 그에 대해서는 걱정 마십시오. 저희 가게 부담입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유,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스를 안 받고 일을 합니다. 돈은 고서적 분야에서 벌고 있습니다. 그걸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고서적들을 얘기하는 걸까? 저 구석의 상자들 속에 있는 책들인가?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루는 이 종이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금방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다른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하임에는 정체가 불분명한 족속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작가 서명 날인이 없는 책을 재출판한 것 때문에 밤새 지도새도 모르게 단도로 찔른 자들도 있답니다. 그 편지를 여기 보관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빠른 결과를 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감정가한테 감정을 맡기고 싶으시다면 그는 내게 원고를 내밀었다. 당신한테
뛰어난 몇몇 전문가들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거절했다. 그냥 하룻밤 여기다 보관하세요. 저는 상당히 급합니다. 당신에게 보관증을 한 장 써드리죠. 그가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수줍게 대답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써드려야 합니다. 저는 부하임의 문자 해독과 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는 나한테 보관 영수증을 써서 내밀었다. 그럼 이제 일이 처리되어서 기쁩니다. 저희 가게의 품목들을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기꺼이요. 나는 대꾸했다. 어떤 품목을 말하는 걸까? 라이덴병 속의 소인간 품목을 말하는 건가? 스마이크는 책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리켰다. 구경하십시오. 마음 내키시는 대로 뒤적여 보셔도 됩니다. 혹시 싸게 살 책들을 발견하실지도 모르니깐요. 아마도 그는 그가 무료로 감정해주는 대신 나보고 책을 한 권 사라고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정말 내가 감격에 겨워 소리 지를 만한 걸 하나 발견할지도 몰랐다. 나는 상자 쪽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처음 손에 잡힌 보잘것없는 책을 한 권 집어 들었다가 하마터면 곧 다시 떨어뜨릴 뻔했다. 그것은 바로 피비린내 나는 책이었다. 스마이크는 마치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이 행동했다. 그는 묵직한 서진을 원고로 문질러 파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피비린내 나는 책을 쳐다보았다. 믿기지가 않았다. 그것은 실제로 악마의 피로 쓰였다고 하는 박쥐날개의 박피로 장정된 판본이었다. 바로 황금 목록에 실려있는 책들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도 원본이었다. 박물관에 수장될 만한 물건이었다. 이 책은 단지 부동산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도시의 한 구역을 살 만큼 값어치가 있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스마이크가 휘쭉 웃으며 권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 무거운 작품을 펼쳤다. 내 시선이 다음과 같은 대목에 가 닿았다. 마녀들은 언제나 자작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 왜 이 겨우 몇 마디 말이 내게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공포를 불어넣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식은땀이 내 이마 위로 흘렀다. 나는 그 책을 다시 덮어 옆에 놓았다. 악마에 관한 학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스마이크가 말했다. 그 책은 저한테도 음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읽지 않죠. 그냥 소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차분하게 보세요. 혹시 좀 더 맞는 것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상자 속에서 다음 책을 꺼내 들었다. 그 책 제목을 읽자 다시 나는 몸이 움찔했다. 그것은 트란투츠 카이노마츠 백작이 쓴 사이렌들의 침묵. 그것도 작가의 서명날인이 들어있는 초반본이었다. 그것이 통속 소설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카이노마츠가 쓴 책들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을 못 거둔 책이었다. 그 초반본들은 여기 이 책 한 권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에 카이노마츠는 성공했으며 그리하여 사이렌들의 침묵의 값어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인쇄되었지만 베르마 토슬러의 사파가 실린 초반본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이 한 부는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었다. 나는 책 뚜껑을 열고 가격을 감히 들여다보았다. 실제로 그 안에는 구석에 연필로 작은 숫자를 써놓은 게 있었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가격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옆에 놓았다. 통속 소설에는 흥미가 없으십니까? 스마이크가 물었다. 그래요. 네. 그런 건 사실 새파란 젊은이들의 취향이죠. 다음 책도 보십시오. 나는 또 다른 무거운 책 한 권을 상자에서 꺼냈다. 태양의 연대기로군요. 나는 숨을 헐떡였다.
가장 값비싼 책들 중 하나예요. 이거 참. 스마이크는 희쭉 웃었다. 그것도 잉크를 월식 다이아몬드로 갈아낸 가루와 섞어서 만든 유일한 책입니다.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없죠. 그러나 그 문자들을 촛불 아래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거립니다. 여기에는 저의 서류 가방에 들어갈 만한 책이 없는 것 같군요. 나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이런 보물들을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스마이크가 말했다. 그냥 가벼운 농담을 해본 겁니다. 좀 자랑하고 싶어서요. 저희 고독한 직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죠. 좀 더 뒤적여 보시면 한글 목록에 실려있는 7권의 책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것도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것들이죠. 당신이 저한테 권하신 것들은 정말 볼만한 책들이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자들은 거대한 홀에 수천 권의 책들을 쌓아놓고 수십 명의 판매원들을 동원해 팔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서 일합니다.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이 도시 안에서 가장 전문화된 고서점입니다. 이제 왜 제가 수수료를 안 받아도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시지요? 이 말을 하고서 그는 나를 이끌고 방에서 나갔다. 당신한테 갈 만한 곳을 한 군데 추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마이크는 내가 다시 거리로 나오자 물었다. 진짜 비밀 정보입니다만.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은 이곳에서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는 내게 메모를 하나 건네주었다. 초대장. 원시음에서 무멘슈타트의 안가의사 음악에 이르기까지. 네페라임의 트럼나팔 오케스트라 연주. 후원자 피스톨매페 스마이크. 장소 해진 후 시립공원. 입장은 무료. 따뜻한 쇼를 걸치고 오십시오. 이게 뭡니까? 내가 물었다. 음악 행사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음악 발표회를 넘어서니깐요. 저를 믿으십시오. 만족하실 겁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행사니깐요. 관광객들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저녁에 어느 문학 행사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숲속의 시간이라고 당신도 아시겠지만 숲속의 시간이요? 스마이크는 눈길을 돌렸다. 숲속의 시간은 매일 저녁 있습니다. 그러나 네벨하임 주민들이 여는 트럼나팔 연주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대단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트럼나팔 음악에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다만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라서요. 그렇다면 반드시 가보셔야 합니다. 청각적인 모험을 해보는 거죠. 저도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만. 말하면서 스마이크는 한숨을 쉬었다. 일이 있어서.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원고를 툭툭 쳤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내일 정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뵙지요. 스마이크는 다시 한번 눈인사를 보낸 다음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다시 도시의 활발한 구역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이번에는 그 독이 있는 골목과 잊혀진 시인들의 공동묘지를 빙 돌아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즉, 검은 사나이의 골목은 도시의 지리상의 중심부를 몇 번이나 휘감아도는 나선형처럼 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스마이크의 집이 있었다. 그곳은 이 도시에서 최초로 지상 위에 세워진 건물이 틀림없었다. 13장 숲속의 시간. 숲속의 시간. 부흐하임에서는 저녁의 평온한 시간, 하루 중 서적 판매와 문학 활동을 기분 좋게 마감하는 때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벽난로 속에 굵은 나무 토막들을 넣고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일 때 피처럼 붉은 포도주가 볼록 튀어나온 유리잔 속에서 향기를 풍기고 낭송 대가가 행사를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숲속의 시간이다.
그때 벽난로에서는 나무 토막들이 타닥타닥 타오르면서 누런 불빛이 낭송회장을 가득 채웠다. 오래된 대형 서적들과 갓 인쇄된 초반본들이 펼쳐지면 청취자들은 정평 있는 작품이나 가감한 시도로 쓰인 작품, 에세이나 단편소설, 혹은 장편소설 중 한 단락, 또는 서간문, 서정시, 산문의 낭송을 들으려고 몸을 더 앞쪽으로 가까이 내밀었다. 숲속의 시간이란 지면에 쓰인 문학작품들 속에 깃든 예술적 한상들이 낭송가들과 청취자들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면 사람들의 몸이 안정을 취하고 정신이 비로소 제대로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그것 말고도 숲속의 시간은 사실상 책을 홍보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창피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즉, 차모니악의 문학은 시장의 법칙에 굴복해야만 했던 것이다. 무수히 많은 책들의 유통 중심지인 부하임에서 새로운 작품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숲속의 시간에서 그런 책들을 홍보하기 위해 작품 낭송회를 열고 있었다. 부하임의 낭송 대가들은 모두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존속해온 까다로운 준칙과 규정, 그리고 엄격한 채용 시험을 거쳐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부하임에서 전문적인 낭송직에 종사하려면 엄격한 수련을 거친 다음 자기의 직업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했다. 때로는 힘이 있는 성대를 갖고 있거나 표정 연기가 특이한 전직 가수나 배우들도 있었다. 그래서 부하임의 낭송가들의 낭송 실력이 최고라는 것은 차모니아 전역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낭독 때 그들의 목소리는 필요하다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최고음까지 올라갔다가 최저음으로 급격히 내려가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밤 꾀꼬리처럼 즉석에서 노래를 하거나 마치 늑대들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야생 고양이처럼 울어대는가 하면 바다 요기들처럼 쉿쉿 소리를 내기도 하고 청중을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기도 했다. 차모니아의 작가라면 누구나 부하임의 낭송 대가들에 의해 자기 작품이 읽히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낭송 대가들은 변덕스럽고 까다로웠으며 그들에게서 업신여긴을 당하는 자는 이미 몇 번이나 상을 받았든 혹은 얼마나 많은 책을 팔았든 상관없이 이류 작가로 밀려났다. 나는 오늘 저녁에 행사들이 공지되어 있는 어느 검은색 석판 앞에 가서 섰다. 헤트레벤 호르이가 쓴 완두콩이 가득 찬 보트와 베헤모트 오르칸의 공기의 얼굴, 코코누스 누스 고코의 나의 순간들은 너희 머리카락보다 길다. 골리아폰 게스터른의 상처 입은 고마움, 그 밖에 100개의 발을 가진 집, 미풍과 그림자, 바람이 커지는 곳, 만약이라면 어제를, 그리고 비웃음을 안 당한 우스운 케이크 같은 낭송의 작품들 가운데서 골라 들을 수 있었다. 이것들이 그리 인류라고 꼽을 수 없는 다른 20여 개의 낭송의 행사들과 함께 무료 입장으로, 심지어 때로는 공짜 맥주와 함께 제공되고 있었다. 나는 이 쇼윈도에서 저 쇼윈도로 빨리 지나가면서 불꽃이 후드득거리며 타는 벽난로 앞에 모여 앉은 청중들을 보았다. 그들은 손에 찻잔과 포도주 잔을 들고 미리 기쁨에 젖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정말 이곳을 지나쳐 가야 하는 것일까? 그 무슨 트럼넌팔 콘서트인가 하는 그것들을 들으러. 아, 숲속의 시간이라고요? 라고 말하던 스마이크의 음성이 내 머릿속에서 윙윙거렸다. 숲속의 시간은 매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나 네벨하임 주민들이 여는 트럼넌팔 연주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이 맞았다. 숲속의 시간은 실제로 부하임에서 매일 저녁 열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잠시 동안만 이곳에 머물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마이크의 암시가 내 호기심을 일으킨 것이다.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라고 한 말이
특히 나를 자극했다. 바로 내가 관광객이기 때문이었다. 숲속의 시간은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좀 더 고상한 것에 대한 소명을 띠고 있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명망 있는 시민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다. 나는 쇼 윈도우들에서 눈을 떼었고 거의 자동적으로 시립공원 방향으로 걸어갔다. 해가 넘어간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고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차가웠다. 나는 몸이 조금 오슬오슬해졌다. 초대장에 쓰여있던 따뜻한 쇼를 걸치고 오라고 한 권고를 잊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곳을 찾아온 방문객들 거의 전부가 쇼를 하나씩 걸치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그 장소에 잘못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간중들 가운데 유일한 린트브름 요새 출신이었다. 모두들 노천에 오케스트라 단석 앞으로 나 있는 공원 안에 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정원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차라리 따뜻한 고서점 안에서 불꽃이 타닥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무료로 제공되는 뜨거운 포도주를 손에 들고 전설적인 낭송 대가가 놓친 기회라는 주제에 대해 특히 섬세하게 다룬 장편소설 만약이라면 어제를의 낭독을 듣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 기회를 놓치다니.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유머의 거장 아네크토치오 페카의 전설적이고 희극적인 인생사를 다룬 비웃음을 안 당한 우스운 케이크를 삼세금으로 낭독하는 것을 들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아니면 내 우상인 서정시인 크세프 위포의 시들을 낭송하는 서정시의 밤에 갔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곳에 가는 대신에 여기서 추위에 떨고 고생하면서 관악기 연주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콘서트가 즉시 시작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데 마침내 악사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내 심장의 고동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네벨하임에서 온 자들이었다. 그것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필이면 네벨하임 악사들이라니. 나는 그 도시의 주민들에 대해 퍼져있는 일반적인 편견에 편승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네벨하임의 습하고 안개 낀 기후 때문에 그곳 주민들이 지나칠 정도로 우울증세를 보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죽음을 지나치게 동경하는 것도 그런 증세의 하나였다. 심지어 해안에서 해적질이나 그런 비슷한 범죄 음모도 꾸미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런 악사들에게서 마음 편한 소야곡 같은 것을 들을 거라는 기대는 이제 할 수 없었다. 네벨하임 악사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 기분은 별로 살아나지 않았다. 그들의 해마처럼 흐늘거리는 부풀어 오른 얼굴들하며 창백한 피부와 우울하게 쳐다보는 눈빛들은 마치 그들이 입고 있는 검은 옷 속에 쑤셔넣은 먹구름들처럼 보였다. 게다가 청중들을 얼마나 우울한 눈빛으로 쳐다보던지 마치 곧 울음을 터뜨리면서 집단 자살극이라도 벌일 것 같았다. 무슨 장례식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인상이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청중들을 쭉 훑어보았다. 그러다 나는 첫 줄에 키비처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의 누런 눈으로 나를 책망하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바로 그 공포의 거소점에서 만났던 슈렉스도 있었다. 그자는 키비처에게 말을 걸면서 책망하듯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내 불편한 정원 의자에 더 깊이 주저앉고 말았다. 나쁜 일이 전개될 것 같았다. 콘서트는 듣기 아주 거북한 전주곡으로 시작되었다. 악사들은 악기를 불면서 뺨을 부풀렸다. 그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개구리처럼 보였다. 악기들에서 나는 첫 음들은 끼익거리면서 뒤틀리는 소리였다. 마치 불협화음으로만 이루어진 날카로운 경적 소리 같았다. 악사들은 심지어 어떤 때는 일부러 서로의 악기를 바짝 맞대고 연주하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꼬르륵 거리는 소음만 내고 있어서 듣고 있는 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런 소음은 조잡할 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고의적으로
청중들을 푸대접하고 있는 것이어서 내게는 급기야 그 장소를 떠나라는 신호로 들렸다. 나는 겉옷을 여미고는 옆자리에 앉은 청중에게 미안하지만 지나가겠다는 말을 막 하려고 했다. 그때 차가운 공기를 뚫고 첫 하음이 울려 퍼졌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연주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연주를 하려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악사들이 연습을 하느라 그랬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트럼 나팔 하나가 먼저 느슨하면서도 아주 우아하게 울리는 선율을 연주했다. 그러자 이어 다른 트럼 나팔들의 연주도 합세하면서 점차 그 선율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악기들이 하나의 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들 눈을 감고 상체를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여기서는 기품 있는 태도에 속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네벨하임 악사들의 개구리 같은 얼굴에서 나오는 절망적인 눈빛은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래서 나도 눈을 감고 음악 소리에 집중했다. 내 마음의 눈 속에서 한때의 말벌 요정들이 빛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언덕의 풍경 속에서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 펄럭거리는 요정들이 내게 불어넣는 트럼 나팔의 주제음은 마치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고 그 음은 연이어 아주 가볍게 마치 구슬이 구르듯이 내 귓가로 밀려 들어왔다. 그 말벌들은 윤무를 펼쳤고 음악 소리에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윤무의 영상이 바뀌었다. 노랑 나비들이 떼를 지어 쏟아올랐고 한때의 벌새들이 날아와 말벌 요정의 윤무 속으로 끼어들어 한 무리가 되었다. 초원의 꽃씨들이 공중에서 비틀거리면서 떠다녔고 봄의 느낌이 나를 휘감았다. 내 불쾌한 기분은 날아가 버린 듯했다. 말 그대로 새롭고 종소리처럼 맑은 트럼 나팔의 음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그 강경 위로 이제 다채로운 무지개가 펼쳐졌다. 나는 내 머릿속에 감돌던 그런 시시한 주제들에 좀 지나치게 감동받은 상태에서 눈을 떴다. 약간 당황해하며 혹시 누군가 내가 짧은 도치 상태에 빠졌던 걸 눈치채지는 않을까 보려고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내가 본 광경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모든 청중들이 집단 도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눈을 감은 채 모두가 음악의 하모니에 취해 흥얼거리면서 상체를 박자에 맞추어 흔들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박자 맞추는 기계들처럼. 그러더니 돌연 트럼 나팔 연주자들이 악기 연주를 멈추었고 청중들은 체면 상태에서 깨어났다. 주위에서 장기침과 발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악사들은 그들 악기의 구멍을 침을 묻혀 닦아낸 다음 악보를 넘겼다. 그것이 연주의 시작도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콘서트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